건물 속 방에 있던 사람들이 매캐한 화재 연기가 퍼지자 한 명씩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온몸에 무기를 장착한 채 먹잇감을 노리던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사람 한 명씩을 붙잡아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고 그날 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충격과 공포로 밀어넣은 희대의 방화살인, 그날의 잔혹했던 전말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특히 젊은 층이 많은 강남 곳곳에서 고시원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이곳은 사람 한 명이 거주할 만한 작은 방 한 칸입니다. 마치 기숙사처럼 한 건물에 작은 방들이 이제 빼곡히 차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서민층만을 위한 공간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 강남 일대에 많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이 공간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과 생활 공간이 결합된 곳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서울 월세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지방에서 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가성비 주거로 인지가 되죠. 인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요, K-팝 스타를 보러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외국분들이. 장기 방문하는 이 팬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숙소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은 아주 협소합니다.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침대, 그리고 책상, 이게 다예요. 또 뭐 화장실, 샤워실,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참고로 공용 부엌에 가면 기본적인 밥, 라면, 김치가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투숙객끼리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지난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 서울 논현동 D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51세 여성 이월자 씨는 원래 중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중국에 있는 아들 수술비 2천만 원이 필요했고요. 이 돈을 모으려고 홀로 한국에 와서 하루 13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했고 아득바득 돈을 모았는데요. 월세를 아끼려고 이 저렴한 고시원에 살았고 그렇게 몇 년간 일한 덕분에 돈이 점차 쌓이게 됩니다. 정말 최근에 와서야 자신을 위해 4만 원짜리 옷 2벌을 사기도 했고요. 그날 아침 역시 월자 씨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느껴져요. 순간적으로 불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아직 아침이라 이 고시원엔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재를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갔죠. 불이야! 불이야! 복도를 달려가던 그때 갑자기 까만 복장을 입은 괴한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괴상하기 짝이 없어요. 이 남성이 눈에 물안경을 쓰고 머리엔 모자와 랜턴을 착용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장갑을 끼고 있는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아니,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번뜩이던 칼날이 월자 씨의 배에 깊게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휘청거리던 그녀가 그 와중에 필사적으로 남성을 붙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또 다른 공격을 할 거라고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다리를 붙잡고 시간을 막 끌었는데요. 그러자 범인은 방해하지 말라는 듯 아주 냉정하게 월자 씨의 손목과 다리에 칼을 휘둘렀죠. 그녀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손에서 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죠. 한편 불이 났다는 비명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같은 3층에 살던 29살의 남성 김대영 씨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알바를 끝내고 잠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대영 씨는요, 어릴 적에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에 살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알바에 공부까지 하느라 하루하루 고된 삶이었고 그날 아침 잠깐 눈을 붙이려던 그때 비명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즉각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봤더니 이미 복도 한쪽에는 새하얀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을 하다가 같은 층에 있는 관리실로 뛰어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소화기를 들고 안전핀을 뽑으려던 그때 왼쪽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무장한 범인이 그를 공격한 거예요. 칼을 꺼냈는데 그 칼 끝에 이미 대영 씨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때 대영 씨가 반사적으로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랬더니 범인도 반격을 해요. 다시 한번 칼을 꽉 쥐더니 그의 배를 깊숙이 찔러버렸죠. 찌르고 그 칼을 빼는 순간 그 칼 끝에 장기가 걸려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대영 씨는 한 손으로 이 상처를 겨우 틀어막고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려요. 그 공격에 범인이 주춤했죠. 순간 대영 씨는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막 잠그려 하는데 하필 그게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 이 문고리를 붙잡고 버텼죠. 이 문이 열리면 눈앞에 죽음이 펼쳐질 테니까요. 문 밖에 있던 범인은 발로 차고 칼날로 문을 막 내려 찍습니다. 근데 다행히 부서지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잠깐 정적이 흘렀죠. 범인이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대영 씨는 이 와중에 고통을 참고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찾아 헤매는데요. 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가 걸렸습니다. 대영 씨가 숨이 넘어가면서 겨우 말해요. 여기요. 고시원인데요. 살인사건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참, 아침부터 무슨 살인사건이에요. 이런 장난 좀 하지 마세요. 너무도 차가운 반응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맥이 탁 풀리고 있었는데 그때 문 밖에서 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죠. 대영 씨가 문틈을 살짝 열고 이제 보게 되는데 아까 그 남성이 다른 여성의 복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섬뜩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순간 그 남자의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편 3층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바로 눈앞에도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게 돼요. 여기서 유일한 탈출구는 이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그 좁은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는지 범인은 계단 쪽에서부터 지키고 서 있어요. 그리고 화재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는 두 손으로 칼을 붙잡고 특히나 사람들의 복부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비명 소리가 가득했죠. 잠시 후 3층에서 공격을 끝낸 범인은 4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처음 마주한 건 40대 여성 최 씨였어요. 이번에도 칼을 휘둘렀고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데 마침 이때 다른 방에서 21살 서진 씨가 나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지금 눈앞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장 막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냥 벌벌 떨게 됩니다. 아니, 도망쳐야 되죠. 근데 범인은 일단 내가 도망쳐야 되는 저 입구에 있고 이 여성분도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앞서 최 씨를 공격하고 그걸 끝낸 범인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서진 씨에게 돌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숨이 아직 붙어있던 40대 여성 최 씨가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의 다리를 꽉 잡습니다. 왜 잡냐? 지금 저 눈앞에 있는 저 젊은 여자, 자기 아들 또래의 그녀가 공격당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범인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너무 잔혹하죠. 그 손을 떼어내려고 칼로 그냥 손목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하지만 최 씨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붙잡고 있게 되니까 범인이 결국 그녀의 목에 칼을 깊게 찔러 넣습니다. 결국 이 4층 복도에서 최 씨가 죽음을 맞이했고요.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서진 씨 역시 사망합니다.
범인이 다음 타겟을 찾으려고 고개를 돌리려던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요. 범인은 황급히 몸을 숨겼죠. 소방대와 경찰은 사건 발생 40분이 지난 아침 9시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게 앞서 대영 씨가 신고한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 있던 거주자들이 화재가 나니까 밖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걸 행인들이 목격하면서 바로 신고를 해준 거죠. 경찰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왔는데 왜 이제서야 왔냐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 고시원에서 지구대까지 불과 5분밖에 거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반응한 사이 고시원에서 무려 40분간 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그 누구도 범인을 막지 못했고요.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화재를 먼저 진압했고 또 사람들의 대피를 도왔는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속속 실려 나왔죠. 또 다른 생존자들은 경찰을 붙잡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안에 칼을 든 남자가 있어요. 사람들 다 찌르고 죽여요. 이때 대원들은 내부에 아직 범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피해자를 구조하는 게 더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3층 구조가 끝나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피가 낭자했죠. 쓰러진 두 여성을 서둘러 건물 밖으로 옮겼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대피시키던 그때 건물 밖에 있던 한 경찰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검은색 광택 있는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오고 있는데 이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다쳤나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에 상처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찰은 즉각 이 남성을 제지했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30살 정상진. 지난 5년간 이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거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오던 남성이었죠. 또한 오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정상진은 평소 고시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 식당에 많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방문했고 마주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상진은 좀 말이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재밌게 소통하는 거가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말을 신나서 혼자 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종달새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고요. 아니 그렇게 종종 얼굴을 마주쳤던 사람이 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학살극을 벌인 걸까요? 정상진의 정체가 드러난 후 그는 아주 담담한 태도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황당한 대답을 해요. 그냥요, 살기 싫어서 그랬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람을 몇 명 죽이면 경찰이 절 죽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참극을 벌여놓고 겨우 말한다는 동기가 내 인생 불쌍해서 남 죽이면 경찰이 나 죽여줄까봐 그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이 현장에서 그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사망한 피해자가 5명입니다. 맨 처음 공격을 받은 50대 조선족 여성 이월자 씨,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40대 최 씨, 그리고 그 다음 공격을 받은 서진 씨, 이 세 분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추가로 2명의 여성 박 씨와 조 씨가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명의 사망자가 있는데요. 불길과 범인을 피해 창문으로 몸을 던졌던 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망자는 6명이에요.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이 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가 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나요? 그렇게 불이 났는데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계단 말고 다른 대피로는 없었던 걸까요? 여기서 바로 참사를 키운 허점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고시원은 5층 건물 중에 3층, 4층을 불법적으로 개조했어요. 거기에 더해 다른 고시원보다 훨씬 더 작은 1평짜리 쪽방들을 아주 빈틈없이 채워둔 거죠. 실제로 여기가 그 당시 강남에서 가장 작은 고시원이었대요. 보통 다른 곳은 한 3, 4평 정도 됐고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쌉니다. 월세 20만 원. 근데 그 덕분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 85개의 방 중에 79개가 거주자로 꽉 찬 상황이었죠. 이렇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도 없어, 비상 대피로도 없어. 이게 참사의 비극을 더 키운 겁니다. 다시 범인으로 돌아가서 정상진은 자기 삶이 불행하다는 이유로 열심히 살던 고시원생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예요. 자, 이 사건 계획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자, 일단 정상진이 지난 5년간 이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는 주로 인근 시장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했고요. 식당에서 발레 파킹 등을 했습니다. 그 월급을 총 합치면 한 18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럼에도 돈을 모을 틈이 없었죠. 왜냐면 이 사람이 로또에 환장했어요.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인형 뽑기로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특히나 이 인형 뽑기에 굉장히 집착했는데 비가 오면 배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앉아서 3시간 넘게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루에 60만 원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시원 방 안에 들어가면 인형 수십 개가 전시되어 있었고요. 뭐 인형만 뽑았겠어요? 장난감, 총, 터보 라이터,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했죠. 나중에 인형 뽑기로 도대체 얼마나 썼는지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월급을 막 대부분 이런 데다 쓰니까 삶은 더 힘들어지죠. 심지어 월세 20만 원이 없어서 이게 밀리는 달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2008년 4월 그가 배달 일에서 해고돼요. 상황은 더 악화됐죠. 그때부터 정상진은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마침 이때 국가에 내야 할 벌금까지 밀리게 되는데요. 참고로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몇 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나라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딱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돼요. 근데 이게 어느덧 150만 원까지 쌓인 거죠. 당시에 휴대폰 요금도 밀려, 월세도 못 내, 벌금까지 지금 이렇게 밀려 있어. 정상진은 하루하루 무기력해졌습니다. 돈도, 직업도 없는 자기 처지가 너무도 비참한 거죠. 여기서 잠시 그의 어렸을 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상진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심한 구타를 당해서 기절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가난한 부모를 탓했어요. 나를 이렇게 비루하게 낳아줘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해서 2번이나 죽음을 기도했던 적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관심 있든 말든 늘 수다스러운 겁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친구들은 점점 그를 피하겠죠. 심지어 언행도 거칩니다. 막 걸핏하면 욕설에,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즉, 외로움과 고립, 이게 그의 인생 아주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가족과 연락 끊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데요. 정작 와보면 삶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죠. 서울은 월세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당장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 뿐이었어요. 그렇게 5년을 여기서 지내는데 인형 뽑기에 돈 다 날리고 나아지는 거 없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립된 인생, 비관적인 자세, 극단적인 감정 기복,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느 날부터 자기 인생이 꼬인 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 그 이상으로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쉽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의 흐름이지만 사실상 그 당시 정상진 옆에는 아니야, 네 생각이 너무 잘못됐어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사건 2년 전부터 흉기를 사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저 단순히 취미로 모았다라고 말했지만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해 왔다는 거죠. 회칼, 과도, 가스총, 또 방화를 저질러야 하니까 휘발유를 몇 차례 구매합니다. 점점 더 계획은 구체화되었고 어느덧 자기가 불을 지르면 연기가 날 거고 거기서 시야를 확보하려면 물안경과 헤드랜턴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사건 당일 정상진은 자신의 고시원 작은 방 안에서 장비를 하나하나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검은색 상하의를 입었고요. 양쪽 다리에 하나씩 과도를 찼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스총을 준비했죠. 검은 모자를 쓰고 위로 물안경을 썼고요. 다시 헤드랜턴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퍼런 회칼을 손에 들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정상진은 방 침대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릅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고 방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가면서 고시원 복도는 뿌얘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 방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런데 이때 정상진은 이 모든 장비 쓰고 헤드랜턴, 물안경 쓰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야 하는 바로 그 방향, 계단 쪽에 일부러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눈앞에 나타나면 그대로 칼을 찌르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을 했고 두 번째로 공격한 그 대영씨 기억하시죠? 대영씨를 마주했을 때 범인은 예상치 못하게 머리를 가격당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복도에는 대영씨 말고도 죽일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냥 대영씨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향한 거고요. 그렇게 3층, 연이어 4층까지 40분간 학살이 이어진 겁니다. 돌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자 정상진은 범행을 딱 멈추고 증거를 막 감춥니다. 물안경, 랜턴 벗어 던지고 고시원 4층에 작은 창고가 있었대요. 그 창고로 숨어들었죠. 이후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 끄고 이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요. 이때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도 구조된 척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너무도 멀쩡하고 한 모습, 또 피가 묻어있는 그 모습에 예리한 경찰의 눈에 포착된 거고요. 정상진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복도에서 자기만 무장하고 나오는 사람들 한 명씩 찔렀다는 거 상상만 해도 이건 무슨 공포 영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들도 불안과 충격에 정말 말을 이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과연 정상진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2009년 4월 검찰은 총 13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은 범인에게 사형이 마땅하다고 구형합니다. 하지만 정상진 측의 변호사는 다른 주장이었죠. 범행 당시에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또 판단력이 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신과 기록이 없었어요.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2026년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8년에는요. 우리 동네 주변에 내과 이비인후과는 많아도 정신과는 잘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주 찾는 병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주 극단적인 환청, 망상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 사람들은 정신과를 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피했어요. 물론 지금은 우울증, 공황장애, ADHD로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는 일이 흔해요. 근데 2008년은 절대 아니었죠. 하물며 그 당시에는 당신한테 정신과 기록이 남아있으면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과를 안 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당시 정상진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무차별 범죄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의 범죄에서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상진은 병원을 가볼 생각도 못 했을 거고 또 돈도 없었습니다. 그를 보살피는 가족도 없었고요. 물론 범인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냥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심신미약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꼭 옳았는가라는 건 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감형 요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사 또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정상진이 바로 항소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의외로 그냥 항소를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깊게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어서 그랬느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시 재판을 한다 해도 거의 무기징역이 확정적이었고요. 또 재판을 받는 것을 그가 귀찮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태도는 좀 짜증이 나죠. 한편 여러분, 우리가 너무 범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해자, 생존자들인데요.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던 대영씨 기억하시죠? 그는 장기가 쏟아지는 그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저는 이 사람의 첫 번째 신고가 무시됐다는 게 아직도 너무 열받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기적적으로 대영씨가 살아남았어요. 문제는 사건 이후 정말 더 절망적인 시간들을 맞이해야 했죠. 수술비와 입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걸 못 내니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를 겪어요. 물론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있긴 했지만 그 범위가 좁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 돈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영 씨는 주변에 손을 빌려야 했고요. 그 돈은 고스란히 그에게 빚으로 남았죠. 하물며 몸에 큰 상처가 남았고 또 후유증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환청을 자주 겪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범인 당사자한테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정상진이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범인의 만행 속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인생도 산산조각 난 거죠.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무시하고 사건 발생 40분 만에 출동한 경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최소한 첫 번째 신고 때 왔더라면 4층에 있던 최 씨와 서진 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족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죠. 근데 여기서 경찰이 당당하게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기록에 따르면 8시 58분에만 신고 접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고받고 5분 만에 출동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혔고 전화 기록을 까보자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분명 대용 씨가 관리실 전화기를 썼으니까 그 기록만 보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었죠. 통화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신분증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전화는 당연히 고시원 주인 명의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주인이 이 건물의 불법 개조, 무허가 영업, 소방시설 관리 소홀 여러 문제로 불구속 기소가 돼요. 그러면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싸그리 차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발신 기록을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이 문제가 너무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끝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정상진한테 분노 축적형 무차별 살인마의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누적된 소외감과 자기 비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세상이 싫으면 너만 혼자 떠나면 되지 왜 엄한 사람까지 죽이냐고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건 덕분에 같은 고시원에서 치열하게 미래를 꿈꿨던 6명이 죽었습니다. 정상진 정말 너무도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범인이었는데 마지막으로는 피해자들만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의 가난도 불안도 그리고 공포도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2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에 한 남성이 휘발유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곳은 한 종교단체의 예배당이었는데 일명 왕국회관으로 불리던 곳이었죠. 이 남자가 다짜고짜 입구로 가더니 소리쳐요. 내 안에 내놓으라고! 이 소리에 신도들이 놀라서 나왔고 그를 에워쌌는데요. 이 남자가 미친 듯 막 유리창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엔 신도들이 왜 그러세요 하고 그를 말리다가 잠시 후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저러다 말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신도들은 남성이 가져온 휘발유통을 보지 못한 거겠죠. 잠시 후 남성은 예배당 입구부터 앞쪽 계단까지 마구 휘발유를 뿌렸고 급기야 라이터를 붙이고 맙니다. 순식간에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어요. 그 예배당에 있던 목재 의자 그리고 카펫에 다 불이 붙으면서 불길도 샤샤샥 빠르지만 무엇보다도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에 있던 신도들은 갑작스럽게 불이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출입구와 창문으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 남성이 출입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국회관 건물의 공식적인 출입문은 단 한 개만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신도들이 다 출입문으로 달려갔겠죠. 그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니까 막 뒤엉켜 넘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탈출은 더뎌졌고 그중 일부는 뜨거운 화염을 피해 7m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화재가 난 왕국회관은 1989년도에 지어진 70여 평짜리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곳이고 실제 희생자들도 전부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단체는 다른 기독교 종파와는 달리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예배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 날이 하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던 70여 명의 청소년 신도들을 포함해서 어린이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10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화재 신고를 받고 이후 소방차 7대와 경찰까지 약 90여 명이 빠르게 출동했습니다. 불은 간신히 4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 피해 규모는 상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지 20분 뒤, 이 현장에서 한 400m 떨어진 파출소에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했죠. 내가 방금 왕국회관에 불 지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는 자수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원언식. 35살의 나이로 대한지적공사, 현재 명칭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원주시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하니 이걸 쉽게 믿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원을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전과도 없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누가 봐도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분명 방화범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잔혹한 사람들을 아예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지른 살인범이었어요. 이날 원원식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수는 무려 15명. 살아남은 이들 중에서도 36명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생존자, 피해자 지금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이 신도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교리에 따라 수혈받는 걸 거부한 겁니다. 이 화상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들 중에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혈을 끝내 거부했고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선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종교적인 신념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원원식은 왜 이런 집단 살상을 계획한 걸까요? 그건 바로 아내 신성숙 씨 때문이었죠.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여기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10월 4일 오전이었는데 이날도 아내 신 씨는 예배를 가야 한다면서 나갈 채비를 하던 중이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오늘만큼은 절대 그 왕국회관에 나가지 말라면서 만류하는데 아내가 이 말을 무시한 채 집을 나섰고 여기에 남편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한테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난 예배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이게 그 남편의 분노에 불씨를 키운 한마디였겠죠. 사실 원원식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 종교에 빠진 이후부터 답답한 마음에 술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도 아내 신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소주 2병을 연거푸 마셨죠. 그리고서는 이놈의 종교 때문에 아내도 저렇게 되고 우리 집안 꼴도 다 이런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는 곧장 창고로 갔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을 꺼내서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주유소까지 걸어갑니다. 도착하자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해서 통에 채워 넣었고 그 길로 아내가 평소 다니던 왕국회관으로 향하게 되죠. 오후 2시 30분 원 씨가 예배실 앞에 도착했어요. 아내 내놓으라고 막 소리쳤죠. 근데 신도들이 이때 아내분 여기 안 계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 씨는 그걸 믿지 않았고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나 여기 전부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지만 이게 또 말릴 틈도 없이 휘발유가 뿌려졌고 몇 초 안에 왕국회관은 대참사를 겪게 된 겁니다. 게다가요. 당시 이 예배당의 바닥에 인화성 물질인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또 의자는 다 목재였기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그냥 빠르게 번진 거예요. 카펫이 타들어갔죠?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연단 쪽에 있던 신도들은 대피도 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범인 원 씨가 보인 악마 같은 모습이 정말 경악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동안 출입문을 막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 신도들이 탈출을 했고 원 씨는 그들한테 붙잡혀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여기서도 막 구타를 당하는 와중에 나는 내가 스스로 자수할 거야 이러면서 이후에 바로 탑실소로 달려갔죠. 그런데요. 정작 아내 신 씨는 그날 예배당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옛날 사건이라 이제 기록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원 씨가 행패를 부리는 동안 몰래 회관 쪽문으로 빠져나가서 화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애초에 아예 왕국회관에 가지 않았다는 기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내 신 씨는 사건 다음 날인 5일 아침 원주 경찰서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 데리고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죠. 범인 원원식은 구속이 되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만 죽이면 됐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돼서 속상하다. 1957년생인 원원식. 그는 강원도에 있는 가난한 농가에서 일남 4녀 중 8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지금 8대 독자예요. 더구나 일찍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가세는 더욱 기울었죠. 그는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굳은 의지로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20살이 됐어요. 원원식은 대한지적공사의 계약직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얼마 후에 정규직으로 승격이 되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그 당시로서도 꽤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 2살 연하인 신석숙 씨와 결혼을 했고 2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원주시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당시 4천만 원 정도의 25평 아파트를 구매하고 또 여기서 가족들과 정착을 하게 돼요.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할 줄 알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원주에 온 지 3년 만인 1991년,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 이 단체에 빠지게 되면서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의 종교 활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너무도 종교에 매진을 했고 그럼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 씨가 여기에 괴로워하면서 아마 술로 고통을 달래기 시작했죠. 평소에도 친구와 동료들에게 신세 한탄을 아내가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집안 꼴이 이렇다라고 한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원 씨는요, 굉장히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이 자식들을 홀로 키워왔는데 그러다 보니 애정이 좀 남달랐겠죠? 어머니는 일찍이 중풍을 앓으셔서 하반신이 불편해서 좀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 종교에 빠진 후부터 시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고 이 행사 저 행사 간다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주죠. 그게 이제 남편으로서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더구나 여기서 원씨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남편이 출근을 해 있는 동안 이 집에 있는 건 신 씨와 시어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럴수록 신 씨는 종교 활동에 더 집착하고 빠져들었고요. 노모가 결국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91년 9월경 딸네 집으로 거취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원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그 화재라는 것으로 거의 모든 걸 폭발해서 내뿜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술에 취해서 휘발유통 들고 화재를 저질렀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건 전말이 알려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론은 사실 살인 방화의 주범이긴 하지만 원원식의 사정이 너무 딱하지 않냐 라면서 여론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원주 시민 10,000명 정도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가부장적인 시대상과 맞물려서 애초에 너무 범죄와는 무관한 남자가 종교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많은 동정심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원씨뿐만 아니라 당시에 원주 시민들조차 그 왕국회관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국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가 약 10만 명일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고 또 사입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원씨, 이 가해자인 원씨가 이 종교로 인한 피해자인 거고 사입이 종교를 처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여론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게다가요, 또 시기적으로 1992년에는 막 대규모 휴거 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휴거라는 건 다미성교회의 이장림 목사가 주장한 종말론인데, 사실 토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하죠. 그로 인해서 막 휴거다 해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막 불안감과 파장을 안겨주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1992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원원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법과 사회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가해자이자 특정 종교 최대 피해자다. 되게 양면적인 평가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사실 종교에 가려진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부 간의 갈등인데 신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 종교에 빠졌다고 주장을 해요. 괴로워하던 신씨에게 마침 친정 엄마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아내에 따르면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왕국회관에 방문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에는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는데 원 씨는 어쨌든 아내가 우리 엄마를 잘 돌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분노했죠. 근데 또 아내는 무작정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 거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결국 딸들 집으로 옮겨가자 원 씨는 참지 못하고 이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는 15명을 화재로 살해한 대량 살상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원식은 1심에서 3심까지 최종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국내 가장 오래된 사형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2024년인 현재 그는 31년째 복역하고 있는 장기 미결수입니다. 현재 광주교독소에 복역 중이래요. 참고로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오랜 세월 교도소에 살고 있는 원원식은 그곳에서 열렬한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원 씨에 대한 사형 집행 시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내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형의 경우에 그 시효 기간이 3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기간 동안 사형수로 복역을 해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원 씨는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서 30년 기간 동안 자신이 사형수로 살면서 하루하루 체념을 배워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혹하게 불타 죽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명거리는 될 수 없겠죠. 지금까지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